엄마가 쓰러진 날, 서랍 속에서 20년치 봉투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보십시오. 새벽 4시의 어둠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 세상이 잠든 시간, 아직 달도 지지 않은 시간, 그 시간에 매일 집을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3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낡은 다세대 주택. 5층짜리 건물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3층 302호. 이수진, 38살의 직장 여성이 직장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건 오전 11시였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가. 연락처가 여기밖에 없어서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낯선 여자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 무언가 감추려는 기색이 있었지요. 수지는 처음엔 잘못 걸려온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박술래는 건강한 분이었으니까요. 아니, 건강하다고 믿었으니까요. 어디서요? 어디에 쓰러지셨어요? 인천 남동공단이요. 공장 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진의 손에서 볼펜이 떨어졌습니다. 사무실 바닥에 차가운 타일 위로 볼펜이 굴러가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어머니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셨다는 말입니까? 어머니 박술래는 딸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네 마트 계산원 일을 한다고.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한다고. 그 말을 수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왜 인천공단에 계셨던 걸까요? 수진이 인천길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건 그날 오후 2시였습니다. 링거줄이 꽂힌 어머니의 팔은 생각보다 훨씬 가늘었습니다. 얼굴은 파란 형광등 아래서 더욱 창백해 보였고 짧게 파마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베개 위에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68, 수지는 그제야 어머니가 많이 늙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늘 보는 얼굴이었는데 병원 침대 위에 누운 어머니는 갑자기 낯선 노인 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인천에 계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단은 과로로 인한 급성 첨저혈압이었습니다.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최소 사흘은 입원해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 옆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동안 수지는 어머니 손을 가만히 잡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눈이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손바닥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손에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주던 그 손 수진의 졸업식 날 박수를 쳐주던 그 손바닥 전체가 굳은 살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굳은 살이 아니었습니다. 묵직하게 박힌 살이 손금까지 뒤덮어버릴 만큼 두꺼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손목 안쪽에는 작은 화학약품 자국도 보였습니다. 오래전에 생긴 것 같았지만 여전히 옅은 분홍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트 계산원의 손이 이럴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사흘째 입원해 있던 날 아침, 수지는 상계동 집에 들렀습니다. 퇴원 후 어머니가 입을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302호의 현관문을 열자 된장과 묵은 김치 냄새가 섞인 특유의 집 냄새가 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맡아온 냄새였지만 이날은 왠지 코끝이 찡했습니다. 어머니의 방은 작았습니다. 창문 하나, 낡은 장롱 하나, 좁은 협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딸 수진이. 대학교 졸업식에서 찍은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3살적 수진이 어머니 등에 엎여 찍은 사진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장롱 위 선반에서 여벌 옷을 꺼냈습니다. 그 다음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상비약과 안경 닦는 천, 낡은 묵주. 그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비닐봉지였습니다. 낡은 검은 비닐봉지가 서랍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수진은 아무 생각 없이 그 봉지를 꺼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봉지 안에는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흰 봉투들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수진은 봉투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0개, 20개, 30개. 협탁 서랍 안에서, 비닐봉지 안에서 봉투들은 끝없이 나왔습니다. 바닥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봉투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2004년 3월, 2004년 4월, 2004년 5월. 수진은 봉투를 손으로 더듬어 날짜를 찾았습니다. 2010년, 2015년, 2019년, 2024년 1월, 2024년 2월. 24해, 24해치의 봉투가 그 작은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과연 이 봉투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수진은 가장 오래된 봉투, 2004년 3월이라고 적힌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계산한 듯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근무일수, 25일 지급액, 60만원 실제 입금액, 30만원 차액, 30만원. 수진은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봉투를 열었습니다. 2007년 9월. 근무일수, 26일 지급액, 75만원 실제 입금액, 38만원 차액, 37만원. 또 다른 봉투. 2012년 4월. 근무일수, 25일 지급액, 90만원 실제 입금액, 45만원 차액, 45만원.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4해 매달. 절반. 항상 절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아야 할 돈의 절반만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누군가가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봉투들을 바닥에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방바닥이 하얀 봉투들로 뒤덮였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방바닥에 펼쳐졌습니다. 수진은 손을 떨며 숫자들을 더했습니다. 어림잡아도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지 못한 돈이,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봉투마다 날짜 옆에 세스 공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어머니가 쓰러진 그곳이었습니다. 마트 계산원. 어머니는 20년 동안 딸에게 거짓말을 해오신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한동안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3월의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낡은 창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래층 어딘가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가 멎었습니다. 수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봉투들을 내려다보며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그 공장에 나가기 시작한 2004년. 그때 수진은 18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이듬해 수진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한 번도 늦지 않게 내셨습니다. 수진이 졸업할 때까지 8학기, 한 번도. 어머니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을까요? 수진은 그때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하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철없이 받아쓰기만 했습니다. 수진의 눈물이 방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봉투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봉투 하나의 뒷면이었습니다. 다른 봉투들과 달리 뒷면에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글씨가 손이 많이 떨릴 때 쓴 것처럼 삐뚤빼뚤했습니다. 수진은 그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기 적힌 한 줄 수진이는 절대 알면 안 돼. 수진은 그 봉투를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인천 길병원 3인실 병실. 어머니 박술래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어머니의 얼굴 반쪽을 밝혔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수진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냐? 이 그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담담했습니다. 20년을 감춰오신 분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봉투는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수진은 당장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손 좀 볼게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이불 위로 손을 내미셨습니다. 수진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봤을 때 눈에 들어왔던 그 손, 굳은 살로 가득한 그 손, 나무 껍질처럼 두꺼워진 그 손. 수진은 어머니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손금이 보이지 않을 만큼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검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제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새벽마다 공장 바닥을 닦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딸의 등록금을 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봉투에 숫자를 적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수진이는 절대 알면 안 되라고 쓰셨던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눈물이 어머니의 손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이 아니었습니다.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려 어머니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수진은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밀려 올라왔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오신 어머니의 침묵이 수진의 눈물로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딸의 두 손을 꼭 쥐셨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으로 딸의 손을 꼭 쥐셨습니다. 이불 위에 떨어진 햇살 한 조각이 두 사람의 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진이 울음을 겨우 추스르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뒷면이 위로 오게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의 낯빛이 변했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이 더욱 굳었습니다.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내 눈을 내리깔으셨습니다. 어디서 났냐?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확인하는 말투였습니다. 서랍에서요. 다 꺼내서 봤어요, 어머니.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매달 절반만 받으셨잖아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창밖에는 병원 주차장이 있었고 그 너머로 인천의 회색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봄이라고 하기엔 아직 차가운 하늘이었습니다. 알 것 없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난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 이게 얼마예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최소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을 누가 가져간 거예요? 누가요? 어머니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대나무처럼 단단하게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 침묵이 수진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 밖 복도에서였습니다. 수진이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고 있을 때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 씨 맞죠?
박순대 씨 딸, 작고 둥근 체형의 할머니였습니다. 이른이 조금 넘어 보였습니다. 짧게 파마한 은빛 머리카락, 볼에 잔뜩 파인 웃음주름, 분홍빛 꽃무늬 블라우스. 낡은 천 가방을 팔에 걸고 계셨습니다. 저는 김정숙이에요. 순례씨 이웃이요. 문병 왔다가 아까 못 들어가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눈이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래 간직해온 것을 이제 내어놓으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과연 이웃집 할머니 김정숙은 어떤 비밀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수진과 김정숙은 병원 1층 구석의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가방 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너덜너덜한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받아둔 거예요? 순례 씨가 나한테 맡긴 거? 언제요? 한 3년 됐나?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수진이한테 주라고 수첩 안에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이름. 이름은 딱 하나였습니다. 최병만. 그분이 S공장 사장이에요. 순례 씨를 20년 동안 부린 사람 오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가 지나가자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으셨습니다. 월급날마다 직접 나타나서 봉투를 반으로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서류엔 절반만 적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자기가 챙기고. 순례 시더러는 이걸 누구한테 말하면 당장 자르겠다고 했대요. 수진의 이마가 굳었습니다. 주먹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왜 2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잠깐 눈을 내리깔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 씨 등록금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조건을 걸었대요. 말하면 자르는 게 아니라 취업 비리로 걸리게 해주겠다고. 그 당시에 순례 씨가 서류 몇 가지를 잘못 쓴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빌미로 잡은 거지.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 멀리 응급실 쪽에서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다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수진의 손 위에 수첩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순례 씨가 그러더라고요. 수진이가 잘 살면 그걸로 됐다고. 그 아이가 모르면 됐다고. 그날 밤 수진은 어머니 병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와 어머니의 얼굴 위에 고여 있었습니다. 이마의 주름, 볼의 주름, 눈가의 주름. 20년이 그 얼굴에 새겨놓은 흔적들이었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봉투들은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수첩도 있었습니다. 최병만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수진은 오랫동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잠드신 어머니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숨소리가 고요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2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달려가신 분의 숨소리가 이렇게 고요했습니다. 수진은 가방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김정숙 할머니에게 받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최병만. 그 이름 아래에 수진은 천천히 세 글자를 눌러 썼습니다. 반드시. 그 글자 옆으로 수진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번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수진이 봉투들을 다시 들여다보다가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아까는 미쳐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봉투, 수진이는 절대 알면 안 되라고 적힌 그 봉투 뒷면. 그 문장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너무 작은 글씨라 아까는 지나쳤던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낯선 이름 하나,
그리고 전화번호. 어머니와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름이었습니다.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수진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어머니는 왜 이 이름과 번호를 가장 비밀스러운 봉투 뒷면에 적어두셨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딸 수진은 이제 2개의 단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나는 최병만이라는 이름. 하나는 어머니가 숨겨두신 낯선 남자의 이름과 번호. 이 두 실마리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다음 편에서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새벽 4시의 공장 안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20년 동안 침묵으로 지켜오신 것이 등록금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편을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다림이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다음 편 예고 2편 새벽 4시의 진실 수진은 봉투 뒷면에 낯선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S공장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최병만이라는 남자, 인천 남동공단의 그 공장에서 어머니 박술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들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투 뒷면에 적힌 그 남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수진이 전화를 걸자 상대방은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혹시 술래 씨 딸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언젠가 연락이 올 거라고 하셨거든요. 2편에서 계속됩니다.